자, 우리 앞 시간에 재고자산 부분을 봤는데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는 뭐 상품이나 원재료나 혹은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하거나 정상영업 주기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유동자산 중에서 이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전부 다 당좌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그리고 정상영업 주기 이내 일어나는 건데, 재고자산 방금 말했던 상품, 원재료, 제품 혹은 뭐 제공품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부 다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산은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를 하는 계정 과목, 자산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취득할 때의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예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우리 부대 비용이니까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외상을 하겠죠. 우리가 뭔가에 돈을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럼 대변엔 돈이 나가거나 갚아야 된다고 쓸 건데, 그때 차변에 우리가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범위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취득 시점이라는 것, 이 자산 분류의 본연의 목적인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창고나 아니면 공장에 들어오는 시점 있죠. 그때까지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외적으로 뒤에 들어가는 취득 시점 이후 지출들은 다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재료를 사는데 이 원재료의 운반비를 줬다면 우리는 아직 창고에 들어오기 직전이나 전까지나 아니면 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면 원재료라고 차변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매장으로 보내요. 그럼 매장으로 보내는 건 우리가 이미 생산이나 이건 끝났죠. 취득 시점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가지는데, 취득 시 부대 비용의 예로서 주로 나오는 게 운반비 혹은 우리 나중에 물건 수입할 거예요. 그럼 수입할 때 관세라든지 통관 재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니까 원재료나 상품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우리가 제조업이지 제조 및 도소 매업을 시험으로는 잘 안 나와요. 회계 1급은. 그럼 제조업이면 원재료를 취득하겠죠. 그래서 이 돈들을 지출하면 대변엔 돈을 주고 차변에는 우리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자산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이 재고자산에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취득했더니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금액을 깎아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대금을 빨리 갚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갚으면 얼마 깎아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할 때, 자, 우리는 계정 과목을 달리 가지는데 환출하고 애누리는 같은 한 계정 과목으로 써요.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하고 약정에 의해서 깎아줬을 때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계정 과목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짝지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 짝지가 있는 계정 과목은 꼭 그 짝지를 써야 되지, 다른 짝지를 쓰게 되면 그냥 우리 시험에서도 오답 처리가 되고 장부나 재무제표도 망가지게 돼요. 우리 회사가 상품이 없는 회사인데 상품에 차감 계정을 걸면 당연히 장부는 공중에 뜨게 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에 마이너스가 뜨게 돼요.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을 잘못했다고 이제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짝지를 우리가 찾는 방식으로 쓰는데, 나중 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재무회계를 안 보고 이제 저와 같이 뭐 부가가치세 보고 시험 문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계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할인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는 할인을 저와 같이 두 군데에서 봤어요. 우리 과거에 매출 채권 이야기하면서 어음에 할인할 때도 할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고 자산 하면서 또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그때 이제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음의 할인에서는 매각거래 어음을 파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할인료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였고, 지금 이 할인은 우리가 조기 상환하거나 아니면 약정에 의해서 깎아줄 때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 할인이라고 해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걸게 될 거예요. 이 매출은 사실 재고 자산이 아니죠. 매출은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 팔았을 때 매출했다고 하잖아요. 그 수익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인데 재고 자산 하면서 전에 같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 자산 기말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얘는 느낌이 좀 많이 오질 않았죠. 이 재고 자산은 결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느낌이 좀 많이 와요. 근데 아직 우리가 결산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은 우리는 장부의 금액으로 쓸 거기 때문에 수량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한 개당 얼마다 단가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량을 결정할 건데,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어요. 이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장부기록법으로 우리가 기중에 판매하는 수량이 있으면 그 판매하는 수량을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서 이 판매 수량은 실제 값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매한 거 외에 나머지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었고, 실질재고조사법은 판매 수량을 세지 않고 기말에 몇 개 남아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직접. 그럼 남아 있는 거 빼면 나머지는 팔렸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혼합법을 주로 쓴다라고 했죠. 이 혼합법은 실제값만 사용해서 판매 수량은 계속기록법에서, 기말 재고 수량은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온 걸 써서 우리는 얼마만큼 물건이 없어졌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장부에 기록하고 하루 날 잡아서 실제 수를 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회사에서 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 없어진 게 항상 없어지는 수량이 있는 품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패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없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있었는데, 단가 결정 방법은 원칙은 개별법이에요. 한 개씩 한 개씩 1대1로 매칭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우리가 사올 때마다 얼마에 사온 거다라고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 놓고 이걸 팔릴 때 얼마에 사왔던 게 팔렸다라고 1대1로 매칭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흐름의 가정법을 쓰는데, 물량 흐름의 가정법이 이렇게 물량이 흘러갔을 것이다. 선의선출법, 먼저 사온 게 선출, 먼저 팔렸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가중평균법 중에 이동평균법, 얘는 물건 사올 때마다 물건 가격을 평균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는 1,000원짜리 사왔는데 오늘은 같은 물건을 2,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두 개 있다면 평균 가격 그냥 한 개당 1,5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방식이 우리 이동평균법이고, 총평균법은 그냥 평소에는 단가를 생각 안 하다가 기말에 올해 1년 동안 사온 물건 가격 전체에다가 우리가 사온 물건 수를 통째로 한 번에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법은 계속 평균 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계속 기록을 해야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팔릴 때마다 얼마짜리가 팔렸어라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 결정 방법을 계속 기록법을 쓰는 곳에서 쓰는 방식이고, 총평균법은
수량 결정 방법을 실지재고조사법 쓰는 곳에서 기말에 실제 몇 개 있다 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또 후익선출법은 사실 IFRS나 아니 USGAAP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USGAAP은 선의선출법만 쓰고, 그리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말하는 KIFRS 있죠. 그인 경우에는 후익선출법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후익선출법도 쓰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건데, 이건 부패되지 않는 물건에서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최근에 산 게 최근에 팔렸다고 대응한다는 건 옛날에 산 거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부패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우유나 이런 걸 가지고 후익선출법이라는 거 말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부패되기 때문에 안 될 거잖아. 그럼 우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의선출법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단가 결정 방법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감모 손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수량 결정 방법처럼 그런 형식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제가 금액을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재고 수량이 아니고 재고액이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럼 이 감모 손실이라는 건 없어진 건데, 팔린 거는 매출 원가인 거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은 기말 재고액이겠죠. 그러면 실제값을 쓰는 우리 병행법의 형태로 해서 정확한 실제값을 썼을 때 감모 손실의 금액을 보고 이 없어진 재고자산의 금액만큼이 정상 감모 손실이냐 비정상 감모 손실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때는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험 때는 정상 감모 손실이다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대놓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이라면 얘는 원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없어진 재고자산만큼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건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면 원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 없어진 거를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매출 원가로 분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산에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 분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컴퓨터가 영업 매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는데도 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게 되면 자동으로 매출 원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용 8번을 꼭 써야 돼요.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제가 보여드렸었죠. 거기 보면 일반적인 적용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은 꼭 선택해서 쓰라는 이유가, 컴퓨터에서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직원들 줘버린다든지 거래처에 줘버린다든지 지금처럼 분실하는 형식의 비정상 감모 손실이 있다든지 어딘가에 기부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건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없어진 건 맞지만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될 때 컴퓨터한테 얘는 팔린 거 아니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사인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재고자산 평가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일급에는 그렇게 실기로는 등장을 한 적은 거의 없고 이론상으로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우리 재고자산 평가는 저가법이 일단 포인트예요. 저가법이라는 건 우리가 취득한 가격이 장부 가격이겠죠. 사왔을 때 적어놓은 금액, 그 금액하고 공정가액, 우리가 시가라고 표현하는 이 금액하고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취득원가보다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금액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취득원가보다 상승하게 되면 우리는 낮은 금액이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한도로만 상승분을 인식하게 되겠죠. 이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을 볼 거니까. 그러면 취득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표현해 주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락부는 전액 인식하는데 상승부는 취득원가 한도로 인식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평가 손실이 가치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가치 하락은 우리 회사의 과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했을 때 과실로 인한 게 영업의 비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은 직접법으로 줄이지 않고 간접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차감 계정을 달아줄 거예요. 이 차감 계정 단다는 건 지금 가치가 800원으로 하락했는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그냥 800원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00원에 사왔는데 200원 가치가 하락해서 800원이다라고 보이도록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을 다른 방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500원이 되면 추가로 300원 더 내린 만큼은 300원을 더 회계 처리해서 장부상에 그럼 이 두 계정 과목이 합쳐져서 500원이 하락했다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랬다가 가격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취득원가를 한도로 해서 상승분을 높여줄 건데, 그러면 500원만큼이 최대한 내린 거였으니까 500원만큼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있던 게 차변에 오는 거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 비용에서 차감하는 성격인 거예요.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성격인 거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다. 우리 비용에서 줄이는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전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했었었죠. 그때 대손 충당금 보충할 때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판관비인 대손 상각비 쓰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의 차감 계정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도 비용의 차감 계정을 쓰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하나 비용을 줄이는 걸로 처리하나 이익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상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자, 다음 우리 재고자산 끝내고 나서 투자자산을 봤었는데, 자, 이 투자자산은 영업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가 취득한 자산을 우리 투자자산이라고 하고, 이 투자자산은 우리 장기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자, 우리가 시험에서 주로 사용할 계정 과목은 우리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우리가 땅을 일상생활에서도 토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토지라는 표현과 건물이라는 표현은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이든 건물이든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얘 또한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나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나 이런 등기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을 지출했을 때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었다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어뒀다가 나중에 얘를 처분하게 되면 장부에 적혀있던 모든 투자 부동산의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이, 작게 받으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다음 우리 투자자산 중에서 우리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에 대해서 봤는데,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거치성 예금을 일컫는 걸로 우리 그냥 흔히 보증금, 금융거래를 위한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된다. 잊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였고, 자, 이제 우리 교재 177페이지로 가서 우리 투자자산은 유가증권이 아닌 거와 유가증권인 거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유가증권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은 채무증권, 우리가 흔히 채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회사채나 국공채 혹은 지역개발채권 이런 것들을 우리 유가증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분증권, 주식도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은 우리 권리가 있는 증서, 권리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유가증권은 채권하고 주식을 전부 다 일컫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산이죠.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 분류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려면 단기 보유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장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얘는 채무 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지분 증권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채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당좌 자산, 유동 자산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투자 자산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아요. 계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로 분류가 되면 같은 글자의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만 존재를 해요. 자, 그럼 다음은 만기 보유 증권을 보면,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 증권인 채권은 가능한데, 자, 우리 주식의 만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우리 회사가 취득을 했는데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산상에 이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124번하고 번호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181번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분류할 거면 만기가 언젠지를 봐서 내년에 만기면, 내년 이내 만기면 당좌 자산 12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내년 이후에 만기라면 181번이 투자 자산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과목인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 컴퓨터가 그 뒤에 재무제표든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기를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모르겠다면 우리 일반적인 채권은 발행하면 3년에서 5년이에요. 발행한 걸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시험에선 사실 회계월급은 지금까지 100% 다 투자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실수 많이 했어요. 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전표에 입력할 때에
만기 보유 증권 하면 두 개가 있죠. 근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엔터를 빠바박 쳐버려요. 그럼 당연히 제일 위에 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것 안 보고 위에 것만 치셔가지고 이걸로 쳐서 틀리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럼 컴퓨터는 번호를 가지고 번호 범위대로 가지고 당좌자산이나 투자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거 회계 1급은 지금까지 100%다 3년이나 5년짜리 채권이었어요. 그냥 발행하는 거 사오는 거였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채권 샀다고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샀대. 그럼 만기 보유 증권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얘는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다면 돈 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안 되고 할 수 없고 지분증권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또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뒤늦게 회계 기준서에 들어온 개정 과목으로 얘는 투자 자산으로만 오로 분류하라고 기준서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만 할 수 있어요. 얘는 주식 중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주식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로 분개할 일은 세무요금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위 세 개 개정 과목 목적 외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마디로 위 세 개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써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회사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 전부 다 이걸로 분류하기 때문에 채무증권도 분류할 수가 있고 지분증권도 분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선 단기 보유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내 팔 거라는 특별한 보유 목적이 없으면 왜 샀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게 돼요. 그럼 얘도 당좌자산, 투자자산은 컴퓨터는 번호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번호가 두 개가 있을 거고 당연히 번호가 높은 것, 뒷번호가 유동성이 낮은 거겠죠. 오늘 유동성 배열의 순서대로 가니까 그래서 높은 숫자인 178번이 투자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도 치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178번으로 가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저렴한 표현 쓸 거예요. 컴퓨터 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거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만기 보유 증권도 두 번째일 확률이 지금까지 100%였다라고 했죠. 매도 가능 증권도 단기 보유 목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앞에 보면 매입 할인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원재료 매입 할인 쓰겠죠. 두 번째죠. 그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우리는
도소매업 아니고 제조업이 주라고 했잖아. 그럼 원재료 거니까 두 번째죠. 또 매출 할인에서도 우리는 상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 매출일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적었던 글자들 거의 다 보면 전부 다 두 번째 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저렴한 표현이지만 나중에 컴퓨터 하면서 모르겠다면 급하게 하지 말고 두 개 있으면 두 번째 거 쓰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거일 확률이 매우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 분류하는 걸 좀 적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가 분계를 볼 거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취득을 하는데 액면가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 취득 수수료가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걸 X1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로 둘로 나눠서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분개하는 거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시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회계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근데 세무 1급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을 좋아하고 세무 1급은 만기 보유 증권을 좋아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전 급수가 좋아하고. 그래서 회계 1급은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아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기 위해서 이해하면 매우 좋은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왜냐하면 실제 또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게 정석이거든. 그럼 자,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지금 회계를 저 만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매도 가능 증권 분개하는 거 보면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봤는데 얘는 그냥 이해가 그런가 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금 너무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회계 재능을.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니까 괜히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보면 이상해요. 저도 얘가 뭐냐라고 처음에 봤을 때, 근데 나중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이상한 애였어요. 자, 그럼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 우리는 1000주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액면가에 살 수 있나요? 없죠. 액면가에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라고 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직 기억하시네. 저한테 꼭 알려달라 그랬죠. 그죠? 저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이번에 산 집까지 팔고도 살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시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럼 1200원짜리 1000주니까 120만 원에 수수료 10만 원까지 해서 13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 130만 원을 주고, 차변에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 빼고 순수한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가격만 취득 원가로 하고, 이 수수료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900번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처럼 이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상한 계정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그냥 얘는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특별한 말 없으면 투자 자산으로 해서 얘를 13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둘 거예요. 그럼 150에 팔면 20만 원 이긴 거고 100만 원에 팔면 3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게 남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
주식이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걸 빼고 이야기하면 수수료만 날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쓰는 걸 취득시 부대 비용 얘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취득을 했는데, 자, X1년도 12월 31일 기말에 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한 주당 1,400원으로 올랐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은 120만 원 적혀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은 130만 원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던 간에 우리는 얘 둘 다 공정가액으로 140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왜냐면 기말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나 지금 주식 얼마짜리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해 줘야 되거든. 그럼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130 적혀 있는 애는 140으로 10만 원 올려줄 거고 120 적혀 있는 애는 20만 원 올려서 둘 다 140만 원짜리라고 이 금액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을 지금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20만 원을 높여줄 거고,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에 130만 원으로 적혀 있으니까 10만 원만 더 높여주면 140만 원으로 보여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지금 이 분계의 목적은 평가이익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분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분계의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 1000주의 현재 가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분계예요. 목적이 140만 원으로 자산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인 분계이기 때문에 얘 금액에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140만 원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둔 분계예요. 그럼 자, 이 분계는 두 회계 처리한 게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평가한 거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표현, 제가 전에 썼던 표현인데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안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평가만 했지. 그죠? 그런데 이 단기매매 증권은 얘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얘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원래 수익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안 일어났는데 누가 배당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도 오늘 주식 올랐는데 친구가 술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돈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돈 벌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넣어서. 그럼 얘는 단기매매 증권이 아니죠. 단기매매 증권 얘는 실제 안 벌었지만 지금 즉시 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수익 비용 처리하라 했지만 얘는 몰라요.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계정 과목으로 분류해 둘 거예요. 자본의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도 단기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걸 알고 있는지도 질문할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건 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가. 그럼 지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한 분류. 우리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이에요. 자본. 그럼 우리 수익 비용하고 자본하고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수익 비용은 내년 되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내년 되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수한 여러분의 돈은 내년 된다고 사라지지 않죠. 근데 올해 월급은 내년 되면 옛날 월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이 성격 때문에 다른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도 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게요. 얘 공정가액을 봤더니 주당 1,1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1,100원으로.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내 장부에 평가하기 전 얼마라고 적혀 있죠? 140만 원으로 맞춰뒀겠죠? X년도에 140만 원 맞췄잖아. 1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높였으니까. 그럼 140만 원이든 단기매매 증권을 이제 110만 원으로 30만 원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산을 내리려면 반대 자리인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30만 원이다 라고 내리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해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럼 외도 가능 증권은 좀 잠시 후에 보고 일단 단기매매 증권의 기억을 좀 완전히 떠올리고요. 자, X3년도에 처분을 했어요. 우리 기분 좋게 이익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를 주당 1,5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자,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내 장부에 정기말 평가했던 금액이 1,100원으로 해서 110만 원 적혀 있겠죠. 30만 원 내렸으니까 140에서.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110만 원을 지우면 단기매매 증권의 흔적이 다 지워지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주당 1,500원이면 150만 원을 받고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얘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분계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지금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정기말 공정가액과의 차익이죠. 정기말 주당 1,100원하고 지금 처분한 거하고 차이. 그죠? 정기말 공정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익이죠. 그죠? 그래서 4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두 번째부터 하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도 얘도 정기말 공정가액과 단기말 공정가액의 차액이 나오는 거죠. 그냥 정기말가하고 차이인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형식으로 가냐면 수익 비용이라는 건 비용 처리한 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은 거고 수익 처리한 건 이제 저건 내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공표한 거예요.
저건 내 거야 내 거 아니야라고 이제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이야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 비용 처리 안 한 거예요. 10만 원 올랐대요. 이 정도 선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140만 원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000원 올랐다고 해서 140만 원이에요. 난 130만 원에 샀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10만 원으로 내렸으면 30만 원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내려주는 건 뭐 똑같은 건데,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쓰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우리가 130만 원에 샀죠. 지금 110만 원이래. 20만 원 내렸잖아. 그럼 내 장부에는 20만 원 내렸다고만 써둘 거예요. 그럼 20만 원만 내렸다고 써둔다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10만 원 이익 봤던 거 치우고 나머지 20만 원은 손해봤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나 130만 원에 주식 샀는데 10만 원 이익 보고 30만 원 손해봤어요 라고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지금 현재 주식 어떻니? 그랬더니 재작년에 10만 원 올랐고요. 작년에는 30만 원 내렸고요. 그래서 뭐 순회로 계산해 보면 한 20만 원 손해인 거 알겠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10만 원인데 2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라고 딱 이렇게만 남겨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30만 원 손해 봐서 내렸는데 과거에 10만 원 이익 봤다고 장부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는 자본이니까 반대쪽에 써서 안 지워주면 안 없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얘는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쓴 거고, 그럼 이제 차이 나는 나머지 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두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겠죠. 자본. 자, 제가 이상하다라고 했죠. 그죠?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더 이상한 짓 할 거거든. 자, 보세요. 이제 얘 팔 거예요. 자,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장부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하고 관련된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지울 건데,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정기 말에 110만 원 맞춰줬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10만 원을 지우고, 그럼 얘 다 지웠나요? 생각해보면 얘만 지우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장부에 없는데 평가 손실이라는 애가 자본으로 내 장부에 귀신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얘 팔았으면 얘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있는 애 지우려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매도 가능 증권의 기록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변에 이제 다 지웠으니까 내가 받는 돈을 쓰는데, 그럼 150만 원 받았으니까 차이 나는 이 20만 원. 이 2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 얼마에 샀어? 얘 우리 사올 때 취등원가 얼마였죠? 120만 원에 수수료 10만 원까지 해서 130만 원 들이고 샀잖아. 기억나시나요? 부산집에 샀던 거? 근데 얘 지금 얼마 팔았죠? 150만 원에 팔았잖아. 그러면 20만 원 이익이라고 나와야지. 그럼 얘가 제일 정확한 애예요.
분기는 이상했는데 결과는 얘가 제일 정확하죠.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40만 원이나 이익이래. 우리가 분기상 기분만 좋았지 단기 매매 증권은 이상하죠. 결과가. 그럼 같은 돈 주고 산 거였잖아. 130. 그죠? 자, 제가 말했죠. 얘는 이상한 게 정상이다. 이상 안 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좀 많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제가 얘네들 특성하고 흐름하고를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